사피엔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는 무슨 물건이 있나요? 잠시만 화면을 치우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컵, 책, TV, 베개, 그 물건들 모두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이죠. 컵은 컵이고 책은 책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컵은 컵이지만 동시에 컵이 아니라 관측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과학기술을 쏟아냈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3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오래전 전공서적을 뒤지고 물리학계 현직에 있는 친구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감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주무시면 안 돼요. 언젠가 제 딸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최대한 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었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그래도 모르겠다면 정말 아쉽지만 다음 생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보통 양자역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렵다 혹은 이상하다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냥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뭔가 비교가 되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예상치 못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양자역학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물리학이 있었을 텐데요. 양자역학으로 말미암아 그 물리학에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기본 가정이나 기본 믿음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이론은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서의 세계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나의 어떤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기존 고전역학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 미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양자의 세상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사는 거시적인 세상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이 거시 세계를 설명할 때 고양이를 비유로 들고 나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자의 세상과 고양이의 세상 사이에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오늘 할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겁니다. 과학이 바라보는 세상, 운동. 양자역학이 왜 이상한지 이해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는 평범한 세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AI가 그려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난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모든 물리법칙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태양과 전 등 호랑이를 비롯해 오늘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핵심 개념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이 아주 기본적인 과학 철학 하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학계의 아주 확고한 원칙입니다. 만약 어떤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지나요? 바람이 불면 왜 추워지나요? 탈모는 왜 생기나요? 저기 저 개구리는 왜 초록색인가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셔도 결국 이 말에 입각해서 무언가의 운동으로 현상을 설명할 것입니다. 다행히 인류의 과학은 지금까지 이 방법론을 통해 발전해왔고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이 믿음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으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모든 현대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양자역학 또한 결국은 그 무언가의 운동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운동이지만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익숙한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영상이죠. 제가 말하는 운동이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이 화면은 단순히 그래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닛과 뇌가 상호작용하며 살아 숨쉬는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유닛들이 있고 그 유닛들이 움직이며 규칙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총을 맞으면 쓰러지고 특정 행동을 하면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실제처럼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우주라고 상상해보면 사실 이 우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맨 처음으로 유닛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유닛들이 매 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령어로 다 지정해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원리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우주가 게임 속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컴퓨터 게임을 보는 바로 그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죠.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유닛들,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대기 중에 공기 분자나 원자 혹은 비행기가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기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입니다. 고전역학의 세계. 자, 여기까지 별 무리 없이 따라오셨다면 제가 운동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기로 하죠.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이전, 즉 고전역학의 세계로 말이죠. 자, 그리고 출발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고전역학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혹시나 오래된 학문, 빛바랜 역학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고전역학으로 자동차를 만들며 비행기를 띄우고 달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출발해보죠.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컴퓨터 게임이었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는 실제 세상입니다. 이 장면 안에도 역시 많은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 유닛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보통 사람이라면 다음 순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문제없이 앞으로 직진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같이 짜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함께 멈출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유닛의 위치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스스로 굴러가는 우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순간을 결정해줄 정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잠깐만요. 수식이 나왔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1초 후에 육상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수열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다면 점화식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요. 첫 번째 항과 점화식만 있으면 무한한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물리학에서도 현재의 위치와 속도라는 두 가지 데이터만 주어지면 우주는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위치와 속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현재 유닛의 상태이고 속도는 짧은 시간 뒤에 이 유닛이 어디에 가 있을지를 결정해주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이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시간을 작게 쪼개는, 즉 미세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미세하게 분리한다. 네, 우리는 이것을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적분은 그 반대로 분리된 시간을 쌓을 적, 다시 쌓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는 그냥 이것들을 표현하는 그림 도구일 뿐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중고등학교 수학과 물리를 다 마치신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부분의 수학과 물리학은 아무리 어려워봐야 위치와 속도는 무엇이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속도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와 속도를 알았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치와 속도가 과연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이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오래 지켜본다면 그 안에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총을 맞으면 유닛이 쓰러지고 미네랄을 채취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말이죠.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게임의 규칙 전체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난 수만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이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죽네? 이런 생활형 규칙부터 시작해서 오리온 별자리가 머리 위에 오면 겨울이 오겠구나 같은 과학적 규칙까지 말이죠. 인류는 이 세상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관찰한 끝에 자연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더 놀라운 점은 그 규칙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법칙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갈릴레오였는데요. 이 문장 한 줄이 전 우주 규칙의 알파이자 오메가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한 것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이상하니까요. 예를 들어 하늘을 보면 태양과 달, 별이 움직입니다. 이상하죠? 정지한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쟤네들은 왜 움직일까요? 중세시대까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천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즉, 무엇이 자연스러운지가 그 이후의 법칙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자연스럽다는 말이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나도, 집도, 지구도 말이죠. 거기에 물체 딱 하나를 놓아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물체가 보이는 행동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물체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속도와 방향,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바꿀 수 없죠. 만약 바꾸고 싶다면 제3의 사물이 와서 부딪히거나 팔 하나를 떼서 집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성질입니다. 이유는 아직까진 모릅니다. 다만 관측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운동의 법칙을 알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수식으로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지구 최고의 슈퍼스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운동의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다. 이 책은 프린키피아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꼽는다면 물론 성경도 있고 다윈의 종의 기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오다쌤의 원피스, 사람 따라 취향 따라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프린키피아는 반드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뉴턴은 이 책에서 운동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데카르트에 져서 철학의 원리를 조목조목 박살내며 모든 결과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처럼 정의가 나오고 공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정의와 공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을 다 추론해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 책의 내용은 정의와 공리가 맞다면 모두 맞는다는 말이겠죠. 우선 여기에는 세 개의 공리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걸 멋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식 F는 ma입니다. 아까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속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렇기에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m은 질량입니다. 물체가 가진 고유한 무게 같은 값이죠. 고정된 숫자이니 지금 논의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유익있게 보셔야 할 것은 a, 즉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했다는 뜻이죠. 만약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똑바로 가고 있다면 a는 0입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즉 우주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A 가속도가 변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왼쪽에 있는 F, 즉 힘입니다. 다시 한 줄로 표현하자면 속도가 변하는 결과 A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힘이라는 원인 F가 작용했다. 사실 이 식은 등호로 되어 있지만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입니다.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공계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대학물리 시간에 배운 모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F는 MA 이 공식을 가지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응용하고 계산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아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식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듯이 가속도 A는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속도 V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고요. 한티 갈릴레오는 우주의 언어를 몰라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네요. 그 우주의 언어가 바로 미분이었습니다. 네, 우주의 법칙은 미분으로 쓰여 있고 우주가 굴러간다는 말은 반대로 적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미적분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시험에서 줄 세우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단순히 우주의 언어가 미분과 적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저도 학생 때 이걸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 F는 MA 공식에서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힘 F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요. 힘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오직 힘만이 물체의 속도, 즉 자연스러운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속도가 바뀌는 걸 보셨다면 거기에는 힘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힘은 세상에 과연 몇 가지 종류나 있을까요? 만약 100개라면 100개를 배워야 되고 10,000개라면 10,000개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아주 다행인 점은요, 우주에는 딱 4가지 힘만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힘의 종류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혹시나 이 외의 힘을 발견하셨다면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제가 노벨상 타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다행히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혹시 장래 희망이 핵물리학이나 원자력 공학 관련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이상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핵력은 원자 핵 안에서 작용하는 2가지의 힘인데요. 원자 핵을 쪼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무 핵이나 잘못 쪼개면 원자폭탄이 되니까요. 함부로 쪼개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2가지를 제외하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참말로 다행이죠. 2개만 알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중력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놓아보세요. 떨어집니다. 단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계속 봐야 하니까요. 아무튼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 바로 아래에는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에 있어야 할 물체가 손을 놓는 순간 속도가 변하는 것이죠.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을 제외한 모든 운동은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전자기력 뿐이죠. 이를 공부하고 응용하는 학문이 전자공학이고요.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학에 존재하는 모든 과가 운동과 관련돼 있으니까 모든 학문이 전자기력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금 철학적이네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셔야 합니다. 이건 전자기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전자기력으로 간다고요? 아니,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차요. 겨울에 손 시려운 게 왜 전자기력임? 주먹으로 때리는 건요? 이건 전자기력이 아니라 폭력 아닌가요? 사실 전자기력이라는 말에 전자, 전기력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뭔가 다른 물리적인 힘들은 전자기력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힘들은 다 전자기력입니다. 우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는 주먹으로 맞으면 왜 아플까요? 그 이유는 상대의 주먹이 우리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 무섭네요. 그럼 왜 주먹은 우리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양자역학, 아니 우선 원자들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몸을 아주 확대해보면 결국 원자가 보이는데요. 원자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주먹과 몸이 만날 때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고 그 덕분에 제 손이 몸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손이 시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시렵다는 것은 온도가 낮은 공기 분자들이 손에 부딪히고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공기 분자들도 다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들이 손에 부딪혀서 튕겨나오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튕겨나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가 속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전자기력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힘들, 즉 주먹의 아픔, 손시림,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 원자 단계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고전역학만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